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약속했던 5시, 캐나다 시간은 지금 5시고요. 한국은 아마 토요일 오전 9시가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세미나 시간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5시에 맞춰서 세미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고, 아직 참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맞춰서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렸으니까, 거기에 시간에 맞춰서 참석하실 거라고 믿고, 일단 저희가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우베뉴의 마리 원장이라고 하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우베뉴 유학원 혹은 저희 사무실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는데 저희가 밴쿠버에 사실은 본사가 위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2001년도 밴쿠버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유학원이라는 사무실을 오픈을 해서 지금은 유학 업무도 진행해드리고 있고 저희 직원분들께서는 오홀이나 단기나 대학생분들 연수들도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다 보니까 2001년도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했겠습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엄마가 되어서 이제 엄마들 대상으로 하시는 저희가 뭐 조기 유학이나 무상 교육이나 이런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저희들 정보들 좀 나눠드리고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연락을 주신 분들 대부분의 저희 고객님들은 소개로 많이들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 아마 이제 소개로 주신다는 얘기는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단점이 아닐까라는 자책도 하면서 사실은 한국에 저희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저희 사무실이 있기는 한데 저희 사무실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콜라보로 진행되고 있는 의주 업체이고요. 저희는 이제 오벤유라는 사무실은 저희 밴쿠버에만 위치하고 있는데 워낙 밴쿠버에서는 많이 좀 알려져 있기도 하고, 오랫동안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실외나,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밴쿠버에 살다 보니까 오시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도 있고, 또한 아무래도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서 같은 자식을 키우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들이 좀 상담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신뢰를 얻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현지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캐나다에서 사람들이 어떤지 또 어떻게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학 업무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주공사의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젊은 학생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워킹홀리데이나 단기 프로그램, 대학생들 대상으로 대학 프로그램, 영주권 프로그램들, 이민 동향들도 다 두루두루 둘러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요즘에 캐나다의 밴쿠버의 분위기, 캐나다의 분위기, 또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이 미국이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분위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안내를 드리면, 한 3년 전부터 캐나다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이긴 한데, 캐나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워낙 취업률도 안 좋고 또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외국인 유입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문을 많이 닫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은 캐나다도 많이 그랬기도 했고 호주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미국은 더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점점 외국인들을 좀 유입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으로는 여기서 오랫동안 거주한 영주권자 혹은 이민자로서 혹은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래 어느 정도 조금 불분명하게 캐나다에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는 혹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단속을 해야 된다. 너무 불법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거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기도 하고요. 다행히도 우리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민부나 많은 그런 정부에서 보는 그런 위험 요소에 해당하는 국가의 민족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특정 국가의 인종의 사람들은 정말 맞아 좀 조심해야 돼. 그 사람들은 좀 제재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반면 캐나다 이민국이나 정부에서 볼 때 한국 국적은 사실 그 정도로 위험하거나 혹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정부의 여러 가지 안내 뉴스나 보도 자료에 의거하면 기본적으로 3년 전보다 점점점 학생 비자의 확률이나 학생 비자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의 준비 서류나 그다음에 확률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뭐 제가 전문가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웃기긴 하지만 많은 케이스를 달아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모호한 부분 혹은 이게 굉장히 빈틈이 있어 보이는 부분들을 정부나 이민국에서 잡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빈틈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 한국 국적의 분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지는 않다. 뭐 이렇게 입 밖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악용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큰 문제에 해당이 되고 있지는 않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보도자료를 보시면 캐나다 가기 어렵다는데 비자가 많이 거절이 된다는데 학생 비자 받기 어렵다는데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AI나 아니면 구글 같은 거에 검색을 해보면 캐나다 비자 받기 문제 없을까요? 뭐 내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혹은 40대 초반인데 아이 동반한 엄마로서 비자 받는 게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캐나다의 이민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은 비자의 거절률이 높습니다. 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비자 받기 어렵다는데 사실일까요?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사실 그 비자 받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질문은 정말 아주 큰 대략적인 질문이며 우리 한국 국적의 분들은 이민국이 보고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의 국가는 아니고 또한 우리는 너무나 준비된 서류들이 탄탄히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다라는 게 제가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데에 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의 분들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통해서 진행되신 분들은 아니지만 비자 거절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연락도 많이 오세요. 제일 받기 싫은 전화가 사무실에 월요일날 출근해서 저희가 근무가 이제 9시부터인데 9시 전부터 오는 전화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급한 전화거든요. 그때 오시는 전화들의 대부분 내용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답답함을 호소하려고 오시는 전화들인데 그런 내용들 보시면 이분 심지어 한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비자가 거절된 경우 그런 거는 사실 보면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 요소가 분명히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접수를 하시거나 준비하셨던 분들이 좀 안이하게 대처했던 분들인 경우가 조금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비자를 접수를 하거나 저희가 케이스를 다룰 때 저희들도 위험 요소가 될 만한 부분들을 이미 염두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유도 질문을 해드립니다. 고객님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혹은 뭐 어떤 경우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서류를 좀 받아보고 그걸 보고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접수를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만약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미리 오픈을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민국 자체가 이러한 부분들, 즉 특정 나라나 혹은 너무 무리하게 비자에 대한 부분들을 페이크 다큐멘트, 즉 가짜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규제도 많이 강화를 하기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한 최근 3년 전부터 이제 팔레터라고 해서 흔히 얘기하면 내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 돈만 내면 학교를 갈 수 있는 입학허가를 받아서 학생 비자를 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1년 동안 학생 비자를 낼 수 있는 이제 비자 케이스의 수가 넘버로 제한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지금 상황의 분위기로는 선착순 등록 혹은 만약에 내가 비자를 내고 싶다 하더라도 나에게 비자에 대한 팔레토를 배정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비자를 접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지금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가 2026년도이지만 이미 2026년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사실 다 수속이 끝났고요. 지금 현재로서 2027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미리미리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미리 선등록 및 대기 등록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이제 호소하려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비자가 거절이 되셔서 비자를 복구하시는 경우이거나 혹은 이제 미국을 가셨는데 미국에서 뭐 불법 체류가 되셨던 분들인 경우도 있고 요즘은 굉장히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미국 비자를 신청했거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셨는데 그에 따른 답을 받고 있지 않아서 어떠한 답도 오고 있지 아니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무소식으로 기다려야 되는 분들이 이제 연락을 오셔서 우회적으로 캐나다라도 한번 가보면 어떨까. 캐나다에 일단 갔다가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먼 미래에 대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서부터 영주권을 이야기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답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후반에 나중에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영주권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1년도에 밴쿠버에 왔는데요. 아무래도 밴쿠버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나라보다 어느 도시보다 밴쿠버가 살기도 좋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2026년도 9월 학기가 곧 시작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학교들이 이제 9월 학기에 시작을 하는데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 9월 학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6월, 7월, 8월에 많이 입국하시고요. 저희들 다 대부분 지금 다 입국하셨어요. 다음 주에 입국하시는 분 한 가정 있으시긴 한데 그 분을 빼고는 지금 다 입국은 하셔서 이미 지금 여름 시즌을 지내고 계시고 있고 이번 연도 이제 여름에 다 입국하신 분들 저희가 오셔서 사무실 만나 뵙고 잘 정착하고 계시는지 잘 문제 없는지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다들 첫마디가 너무 아름다우고 너무 살기 좋고 너무 행복한 도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여기서 와보지 않으시면 이게 왜 행복하고 왜 살기 좋은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거주하셨던 분들이거나 캐나다에 어렸을 때 유학을 하셨던 분들은 그 추억과 그 감성과 그 햇빛과 그 냄새를 잊지 못해서 다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뭐 지인이 있으시거나 주변 이야기를 들으시고 캐나다 밴쿠버를 선택하신 분들은 과연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울까라고 생각하시긴 하시는데요. 막상 와보시면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말 행복한 도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캐나다가 큰 나라이기도 한데요. 캐나다에서는 크게 두 도시 혹은 세 도시로 나눌 수가 있죠. 가장 크게는 토론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부 라인에는 밴쿠버가 있고, 중부 쪽에는 뭐 알버타라 캘거리라는 도시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사실은 아무래도 밴쿠버에 있다 보니까 첫 번째로 밴쿠버 살기 좋은 도시 나라, 뭐 자연 환경 너무 아름답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에어컨이 필요 없고 모기도 없고 토론토는 굉장히 덥고 굉장히 더워서 약간 기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그에 반면 밴쿠버 같은 경우는 너무나 따뜻한 도시이기도 하고 여름은 30도를 넘지 않고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아주 온화한 기후의 도시이다라고 자랑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미국과 달리 굉장히 치안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또 총기 소지도 있고 있지 않고 또 인종차별도 있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랑 같이 캐나다에서 거주하시면서 정착하시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치안에 있어서도 걱정되지 않으시고 굉장히 조금 평화롭게 잘 적응하실 수 있는 그런 도시지 않을까라고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저께 제가 만나뵀던 저희 가정이신데 이제 캐나다 입국하시고 한 2주 정도 아이랑 같이 캠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저한테 오셔서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굉장히 많이 걱정도 하시고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얼굴도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괜히 걱정했다. 이렇게 잘 적응할 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막상 걱정도 많이 앞서긴 하지만 와서 보시면 우리가 또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 적응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조기 유학이랑 무상 교육에 대한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앞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캐나다 교육청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안내를 드릴 거고 후반부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무상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지 무상 교육의 뭐 진실과 거짓 뭐 이런 것들 좀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캐나다는 학기가 한국과 달리 한국은 매년 3월에 이제 입학을 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내년 9월에 학기가 입학이 됩니다. 그래서 정작 이제 우리가 새 학기가 시작이 되기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연도는 9월 8일 날 학기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즉 9월이 첫 학기로 진행이 되셔서 1학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이왕이시면 9월 학기를 맞춰서 오십시오라고 안내를 드리는 게 프로토콜이고요. 물론 중간에 오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학기의 전반적인 모든 시스템을
처음부터 함께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도 있고 적응하시는 데 있어도 큰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9월 학기로 입학을 하시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9월 학기가 아닌 뭐 1월, 2월 학기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니까 그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학기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고요. 9월 학기가 시작이 되시면 이제 9월 정시접시 학기가 시작이 되고 10월이 되시면 제일 캐나다에서 가장 큰 아이들의 학교에서 가장 큰 문화인 할로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할로윈은 10월 말에 있지만 벌써부터 할로윈 코스튬을 팔고 이제 아이들이 재밌게 지낼 수 있는 학교 가장 큰 행사가 10월에 있고 그 다음에 11월에 이제 캐나다의 현충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Remembrance Day가 있고 12월에 이제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있는데 12월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되시기 전까지가 텀 1.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되기 전에 이제 방학을 해서 대략 한 10일 정도 방학을 하고요. 다시 1월 초에 다시 텀 2가 시작이 됩니다. 텀 2가 시작이 되고 텀 2서부터 이제 발렌타인 보내고 그다음에 스프링 브레이크 3월 중순 되기 전까지가 텀 2. 스프링 브레이크에 한 10일 정도 있는데 그때 이제 방학 잠깐 봄방학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하고 이제 텀 3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4, 5, 6 이렇게 해서 이제 텀 3가 진행이 되죠. 즉 9월부터 6월까지 학기가 쭉 진행이 되는 이렇게 10달 동안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조금 다르게 한국은 8살에 초등학교를 가죠. 근데 캐나다는 8살 너무 늦다. 5살에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5살에 킨더가든을 시작으로 해서 공립학교가 시작이 되고요. 5살부터 학교를 보내는데 제가 보내보니까 다 다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 아닙니다. 벌써 이제 다닐 수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서 정말 적응 잘합니다. 5살이라도 황원이랑 똑같이 8시 50분에 가서 3시에 끝납니다. 걱정스럽지만 다 적응 잘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토론토 같은 경우는 주니어 킹더, 프리킨더라고 해서 4살부터 갑니다. 공교육을. 그러니까 좀 다 다르죠. 그나마 좀 밴쿠버는 5살부터 학교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살부터 이제 킹더가든을 시작으로 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엘리멘터리. 그리고 7, 8, 9, 10, 11, 12학년이 세컨더리. 이렇게 두 학기제로 되어 있는 교육청이 밴쿠버 교육청, 노스 밴쿠버 교육청, 그 다음에 웨스트 밴쿠버 교육청, 버너비 교육청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킹더가든부터 그레이드 5까지를 엘리멘터리, 그 다음에 6, 7, 8을 미들스쿨,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하이스쿨로 불리우고 있는 교육청은 코크틀람 교육청, 뉴웨스트 민스터 교육청 이렇게 등등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어느 교육청에 다 상관은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엘리멘터리랑 그다음에 세컨더리가 있는 곳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나눠서 진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미들학기가 제가 있는 교육청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요거는 정말 개인의 선호이고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가급적 안내 드리는 거는 자녀가 2명이신 경우에 공교롭지 않게 만약에 4학년과 6학년이 있는 경우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부모님들은 뉴웨스민스터 교육청이나 혹은 코크텔람 교육청으로 아이들을 배정을 했을 때 엄마가 첫 해부터 아이들을 두 학교를 조합이랑 픽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셔서 그런 것들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한 학교로 배정 받으실 수 있는 버나비 교육청이나 밴쿠버 교육청으로 등록을 하시는 걸 권유드려요라고 저희는 이제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 있다는 점, 요거 이제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캐나다의 학기제는 진행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국제학생으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9월 학기 혹은 1월, 2월 학기로 맞춰서 입학을 하셔야 되고요. 국제학생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국제학생으로 등록을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학교 선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약 조건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으세요. 그러셔서 저희들이 사실은 오늘 이제 문의 주신 분들은 아마 무상교육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제학생으로서 등록했을 때 용이함도 있고 편함도 있습니다. 그냥 돈만 내면 학교를 등록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학교에 아이를 배정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남는 학교에 아이를 배정해야 한다는 점.
특히나 내년 1월, 2월 학기는 어떤 교육청은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점. 이렇게 제약 조건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우회해서 굳이 공립학교로 국제학생으로 등록을 하시는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득도 있고 또 좀 더 좋은 옵션이 있기 때문에 무상교육으로 등록하시기를 우회적으로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무상교육으로 등록을 하신다라고 하면 흔히 얘기하면 송파구에서 마포구로 이사하는 것처럼 도메스틱 현지 학생으로 등록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캐나다 가실 수 있으시고 또 아이가 등록되어 있는 집 주소지에서 아예 학교가 배정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내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도 있다라는 점. 나중에 제가 후반부에 이제 무상교육을 하셨을 때 가장 큰 장점도 제가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후반부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상교육이 아닌 학비를 내고 아이를 국제학생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청마다 학비가 조금씩 다른데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청마다 학비는 1년도 아니죠. 한 10개월의 학비는 대략 17,000불에서 어떤 곳은 18,000불까지 1인당 학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한 명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 국제학생으로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하는데 자녀가 둘이시거나 셋인 경우라면 정말 국제학생으로 학비를 한 아이당 17,000불, 18,000불 내고선 공부를 시킨다는 게 쉽지만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저희가 더더욱 다른 것보다도 한번 무상교육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요거 학비는 지금 수업료,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제 의료보험 비용들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왜 캐나다로 오느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의 질이겠죠. 이제 교육의 질이라고 하시면 사실은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 보시기에 뭐 특별하고 아주 드라마틱한 많은 교육의 질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습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이 한국에서의 교육 방침이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에 비해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명하기도 하고 리즈너블하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의 질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굳이 사립학교를 보내지 않으시고 공립학교를 보내시더라도 정말 높은 수준의 수업을 보내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 두 번째로는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 한국은 굉장히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 보니까 사교육에 대한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교육에 대한 투자다라고 하면 공부에 대한 투자가 아닌 예능에 대한 투자. 한간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수학 과외 안 시킨다, 예능 과외 시킨다라고 하시는데 이유는 이제 AI가 더 이상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부분은 대체할 수 있지만 예능에 대한 부분은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좀 이제 트이신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능 과외를 많이 시키신다고 하시는데요. 캐나다는 옛날부터였습니다. 캐나다는 학교에 보내는 엄마들이 수학 과외나 영어 과외, 라이팅 과외, 문법 과외, 공부 과외 절대 시키지 않고요. 공부를 시켰다라고 하면 애프터스쿨에 예능 과외, 예를 들면 수영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아니면 하키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러한 스포츠 아이들에 대한 그 엑스트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다이기 때문에 별도로 아이들이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하는 경우일 수는 없다. 그게 가장 큰 키포인트고 가장 많은 분들이 캐나다로 오시고자 하시는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지금 현재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타임테이블 좀 봐드리면 학교는 보통 8시 50분에 시작이 돼서 8시 50분에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학교를 가서 애들을 학교 앞에다 드랍을 하면 학교 종이 8시 55분에 띵띵띵 울려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때 학교를 딱 가요. 가서 1교시 정도 하시고 간단하게 중간 브레이크 있고 그 다음에 2교시 하고 그 다음에 런치 브레이크 있고 수업은 3시 정도에 끝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8시 50분부터 3시까지 킹더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8시 50분부터 3시까지 우리 아이가 잘 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지만 막상 가보니까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나 이제 킹더 같은 경우는 워낙 아이들이 어리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많이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배려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시
50분부터 이제 3시까지 진행이 되고 학교 끝나면 이제 엄마가 아이를 픽업을 해서 이제 집으로 가시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한국이랑 좀 다르게 한국은 뭐 학교 앞에 뭐 학업버스도 많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여기는 엄마가 아이들을 픽업을 해서 집으로 가고 별도로 아이들이 수영이나 뭐 짐내스틱이나 발레나 축구나 태권도가 있는 애들이라면 엄마가 이제 직접 애들 데리고 그런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많이 하지도 않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저는 아이가 이제 곧 있으면 8학년 입학을 하는데요. 저도 나름 많이 공부시키는 엄마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 보면 정말 공부 안 하거든요, 애들이. 근데도 애들 다 잘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캐나다의 가장 큰 교육 이념 중에 하나가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주도 학습법.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랑 너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은 학기가 시작이 되면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가면 개학 첫날 책을 받아왔습니다. 국어, 산수, 도덕 뭐 이렇게 책을 받아와서 그 책을 다 이렇게 포장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캐나다는 책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기가 시작이 돼서 학기가 마칠 때는 내 교재를 내가 만들어 온 그런 자기 주도 학습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가 탐구해서 공부를 하게끔. 과연 공부하는 게 있을까? 얘들 맨날 학교 갔는데 놀고만 온다고 하는데 너 오늘 뭐 했니? 라고 물었을 때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놀다 왔어. 라고 하거든요. 도대체 책도 없고 뭐 숙제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뭘 하고 오지? 라고 했지만 학기가 마치고 6월에 방학할 때 집에 가지고 온 걸 보면 엄마들 막 울어요. 이걸 애들이 했구나.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아이들의 모든 교과서가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 이념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제 캐나다도 이제 성적표에 대한 이제 성적 반응이 그러니까 반영이 9학년부터 사실은 이제 8학년까지는 성적표에 성적 몇 등이다, 뭐 몇 퍼센트다라는 기재는 되고 있지 않고 9학년부터 이제 성적표에 성적 그레이드가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대학 보내기는 의외로 조금 쉽다. 왜냐면 한국처럼 추워라 애들을 공부를 시키거나 무언가 유독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아이들에 대한 이렇게 잘 매니징을 했다가 9학년, 10학년, 11학년 이렇게 딱 한 3년 혹은 2년만 공부 잘 시키고 내신만 잘 준비하면 여기 수능이 없으니까 하면 공부할 놈들은 다 대학은 간다. 좋은 대학 간다. 이렇게 저희들도 사실 안내를 드리고 있고 향후에 오셔서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 나이가 되시거나 입시를 준비하시는 나이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팁을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한번 입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조금 있으신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캐나다에는 공립학교, 사립학교 두 학교로 컨셉이 나눠지기는 하는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성적표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어 점수라든지 혹은 종교 사립을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추천서에 대한 여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의 공립이 워낙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를 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사립학교를 보내는 경우는 사실은 조금 내 아이가 조금 적응이 늦는 경우 혹은 좀 더 엑스트라 케어를 받아야 되는 경우 사립학교를 보내시거든요. 한국과 좀 달리 사립학교라고 해서 수준이 높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립학교에 대한 옵션을 갖지 마시고 공립으로 하셔서 무상으로 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밴쿠버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거나 혹은 많은 블로그를 통해서 보시면 유학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익숙하시긴 할 텐데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집값이라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전 세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캐나다의 집값도 예전 한 3년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내려간 편입니다. 하다못해 작년에 렌트를 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뭐 내가 살고 있는 렌트비보다 조금 더 렌트비가 낮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렌트비를 깎아달란다고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이사를 해서 좀 더 렌트비가 낮은 곳으로 가는 경우의 수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뭐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렌트비는 좀 내려간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캐나다에 오시면 떨어지는 곳이 이제 리치몬드에 떨어지시게 될 거고 리치몬드에 떨어지셔서 이제 보시면 이제 밴쿠버가 이제 가장 큰 도시인데 밴쿠버 교육청이 이제 밴쿠버를 관할을 하고 있고요. 밴쿠버 위에 노스 밴쿠버, 옆에가 웨스트 밴쿠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노스 밴쿠버하고 웨스트 밴쿠버를 조금 제가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동양이다 보니까 위 놀벤과 외벤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백인 비율도 높고 백인 우월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강한 편이라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익숙하신 어머님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의외로 조금 그 문화에 섞이지 못하시는 경우일 수도 조금 있으셔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놀벤이나 외벤보다는 그러시는 분들은 의외로 밴쿠버 웨스트 쪽 UBC 지역으로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밴쿠버 웨스트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얘기하는 파라군처럼 교육에 대한 질도 너무 좋고 대부분의 거기 계시는 분들은 뭐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대학은 엄두하지 않는다. 나는 미국으로 아이들을 보내길 원한다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공부에 대한 열의도 높으시고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동양인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영어 잘하고 돈 많은 동양인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도 사람 없는 지역. 인도는 놀벤하고 웨벤에 의외로 많아요. 왜냐면 거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테헤란처럼 그런 지형이거든요. 인도의 테헤란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내리막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지형이 약간 그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약간 지리학적으로 인도 사람들이 그리고 인도 사람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러한 거에 따른 조금 약간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으셔서 그런 게 있고요. 근데 그러한 그런 인도, 시리안, 그다음에 뭐 이란 사람들이 사실은 밴쿠버 웨스트 쪽에는 없어서 저도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아이가 어린 엄마다. 아이가 조금 어린 애들을 동방하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저는 버나비 놀스 지역, 브렌트우드 지역을 저는 정말 1순위로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 제가 1순위로 추천드려서 정착하셨던 모든 엄마 100 중에 100 다 만족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세요. 안전, 분위기, 문화, 컬처, 쇼핑, 교통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역. 그러셔서 특별하게 운전하지 않으셔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지역. 그에 비해 렌트비도 비싸지 않고 도양에 많이 있지 아니하고 굉장히 영 제너레이션, 즉 젊은 엄마들 분위기 많이 있고 그러셔서 되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육하실 수 있으시고 거주하실 수 있는 버나비 놀스 지역. 버나비 같은 경우도 버나비 사우스 지역, 메트로타운 지역은 제가 권유드리고 있지 않고요. 메트로타운 지역은 이제 메트로타운이라는 쇼핑몰이 크게 있지만 쇼핑하시기엔 좋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거주하시고 교육하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시기 때문에 쇼핑만 하셔라. 거주하시는 거는 버나비 놀스 지역을 제가 브렌투드 지역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코크트람 쪽 되게 좋으세요. 이제 코크트람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의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계신 엄마들, 좀 아이들 공부에 좀 집중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밴쿠버 웨스트 쪽이나 코크트람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공부시키시고 좋은 내신 받으셔서 대학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조금 넘어가시면은 랭리 지역, 그리고 그 전에 서리 지역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서리는 이제 인도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저희가 뭐 거짓을 얘기할 수가 없고 특정적인 인도의 문화권이 형성이 되어 있을 편이어서 인도 학생들이 많고 인도 가정도 많이 있는 편이라 뭐 특별하게 선택에 하셔야 되는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굳이 선택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랭리 지역은 정말 문제의 랭리. 정말 한국인이 많습니다. 이 한국인이 희한하게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코케틀람 지역에 많이 있다가 이 코케틀람에 있었던 많은 한국 분들이 신규 이민자들이 이제 그 랭리에 새롭게 뉴타운이 형성이 돼서 막 그 타운하우스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좀 적정한 가격대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한국 분들이 그쪽으로 이주하셔서 이제 정착을 하셨다 보니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또 뭐, 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월러그로브라는 세컨더리 같은 경우는 한 반에 한국 학생이 12명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 아는 가정 하나는 랭리에 있으시다가 내가 여기에 있다간 한국말만 더 늘고 영어는 하나도 못 쓰겠다 싶으셔서 저희 동네로 이사 오신 가정도 있을 정도로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 내가 특정하게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거기도 조금은 고려해 보셔라. 그래서 정말 지인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이 지인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면 뭐 코케틀람이나 버나비에 사셔도 사실 차로 20분이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뭐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리는 게 밴쿠버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어찌 보면 다 서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강남에서 어디 뭐 종로구 요 정도 거리이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서울에서 저기 대구 가는 게 아니에요. 랭리가 대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먼 거리는 아니니까 굳이 꼭 남 지인이 랭리 있으니까 혹은 썰이 있으니까 그쪽을 자리를 잡아야 돼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차라리 뭐 버나비 놀스나 포크틀람 혹은 포토미즈 쪽으로 집을 구하셔서 왔다 갔다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권유를 드려봅니다. 이왕이면 정착하셨을 때 조금 헤아라스러운 것을 느껴보시는 걸 선호해드리니까 뭐 물론 그쪽에 직장이 있을 사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아니라면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하신 거는 가장 캐나다에서 제일 많이 드는 거는 집값이세요. 그래서 집값이 가장 큰 소비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항목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렌트비가 뭐 방 두 개째로 봤을 때 3,500불 정도다라고 하시면 한 달에 3,500불은 고정적으로 나가시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들어가는 것 중에는 차량은 이제 중고차로 이제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한 번에 처음에 들어가시는 큰 목돈이 들어가시는 거죠. 뭐 한 3만 불 정도의 큰 목돈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하시면 뭐 자잘구리하게 생활비 먹고 쓰는 거, 그다음에 뭐 계절에 맞게끔 옷 사 입히시는 거, 아이들 뭐 수영장 보내거나 액티비티 하시는 비용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식료품 비용은 한국이랑 먹는 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뭐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 금액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라고 해서 아주 어마무시하게 물가가 많이 비싼 것도 아니고 비싸긴 비싸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한국도 비싸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드시는 그런 생활비랑 거의 비슷하게 맞지 않을까.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한국은 외식이나 혹은 주문해서 드시는 그 포장 음식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지만 여기는 그래도 외식이나 혹은 딜리버리에서 먹는 그 음식에 대한 비용이 사실 한국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어서 많은 분들 왜 인스타그램 보시면 아시잖아요. 음식 하나도 못 하셨던 엄마들 캐나다 오시면 장금이가 됩니다. 뭐 국도 끓이고 곰탕국도 끓이고 갈비찜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요리 실력이 좀 느시지 않으실까. 왜냐면 너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사서 먹으실 수 있는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막상 또 사서 드시거나 주문해서 드셔도 맛이 제일 나지 않으셔서 보통은 이제 답답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유튜버나 아니면 이제 블로그를 보시고 음식을 많이 하셔서 요리에 대한 자기 개발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외식에 대한 비용이 조금 한국에 비해서는 좀 비싼 뿐이지 그렇지 않은 뭐 글로서리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식료품 사시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으시고요. 한국에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차량을 여기서 중고차를 매입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차량을 한국에서 가지고 오실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서비스도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이용하신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나는 꼭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이제 서비스 통해서 안내 받으시게 되면 한 차량을 배편으로 가지고 오실 수 있게끔도 안내를 드리고 있죠. 무엇이 낫냐? 한국 차량을 갖고 오는 게 낫냐? 중고 차량을 사는 게 낫냐? 글쎄 그거는 계산기 좀 뚫뚫려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나 뭐 갖고 오는 것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차량이고 내가 그 차만 모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가지고 오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 중고차를 그냥 쌈박하게 사셔서 모시다가 파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구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캐나다에서 대부분 구입을 하시는 분위기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은 집에 들어가신다라고 하시면 뭐 냉장고도 사야 되지, 세탁기도 사야 되지, 가스레인지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내가 아파트 콘도를 계약을 하시면 1년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 콘도에 들어가 있는 이제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냉장고, 그다음에 세탁기, 건조기, 그다음에 가스레인지, 오븐이라고 하죠. 가스레인지, 오븐 렌지가 들어가 있고 뭐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요거는 필수.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고층인 경우는 에어컨디셔너가 필수. 이고요. 옛날에 저작거나 단층 아파트인 경우는 이제 에어컨, 그러니까 AC, 그 에어컨은 이제 옵션이긴 한데 제가 알고 있고 8층 이상의 이제 5년 전부터 지어진 콘도는 에어컨디셔너는 이제 필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세탁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냉장고, 뭐 건조기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 게 없으세요. 사실 사셔야 되는 거는 침대, TV. 요즘에 사실 TV 없잖아요. TV, 식탁, 책상, 책장 뭐 요 정도만. 왜냐면 장롱도 있으니까 여기는 클로젯, 워크인 클로젯이니까 장롱도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좀 준비해서 오시면 돼요. 뭐 그다음에 밥그릇, 숟가락, 뭐 젓가락 요 그릇 정도 요 정도만 이제 구입해서 오시면 혹은 여기서 사시면 되는 부분이라 사실 들어가는 물품이 많이 살 것은 없다. 가장 크죠. 왜냐면 가장 큰 전자제품이 다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필요 없으시고 요즘은 이제 한국에도 이제 건조기가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캐나다는 건조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는 한 캐나다 왔을 때부터 저는 건조기 문화였던 것 같아요. 정말 20년 전부터 건조기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탁이나 건조 빨래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엄마들한테는 혁신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큰 거는 과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 무엇보다도 영어 과외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수학 시킬 필요 없어요. 한국이 워낙 선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정말 필요 없습니다. 진짜 여기 아이들 공부 너무 수준이 한국과 너무 많이 늦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아이들은 다 수학 천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걱정하셔도 됩니다. 학교에 가시면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가기 전에 우리 애기 좀 공부 좀 시켜서 보낼까요? 혹은 해서 보내야 될 게 있을까요? 학원이라도 보낼까요?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정말 하지 마시고 절 믿고 그냥 오세요. 오셔서 아이 학교 보내시면 아이가 크리스마스 됐을 때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비웃습니다. 엄마 영어 발음 잘못한다고 할 정도로 금방금방 늘어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영어를 배우는 게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혹은 학원에 가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돈을 내고 아이가 배워야 해요. 안 배우면 혼나요. 영어 못하면 안 되니까 배우죠. 캐나다는 아이가 8시 50분부터 3시까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돈을 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살려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빠르고 정확하고 놀라울 정도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이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머님들이 너무나 캐나다에서 아빠랑 떨어져서 혹은 아이들이랑 있으면서 복작복작 거리면서 힘들지만 아이들 그렇게 영어 늘어가는 거, 아이들이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 아이 태도들이 바뀌어지는 거, 학교를 가는 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들이 많이들 힘들었던 부분도 좀 안위를 찾아가시는 것 같으세요. 저희 고객님들 중에 가장 큰 찬사 중에 하나가 아이가 학교 가는 걸 너무 재밌어해요. 아이가 방학을 싫어해요. 아이가 언제 학교 가냐,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건 사실 너무나 좋은 찬사이잖아요. 그만큼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느껴보지 않으시면 좀 다른 묘함이 있으세요. 공부를 시킨다기보다는 그냥 학교가 좋고 학교가 재미있고 학교를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어서
이게 조금 저도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서 뭔가 해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배워오기도 하고 아이들의 시선도 달라지기도 하고 아이들의 애티튜드, 태도도 더 많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아 이런 면들 때문에 한국에 계신 어머님들이 힘들지만 이렇게 오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엄마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저희가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뭐 유사한 학비를 내고 오시는 분들 많이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시다가 이제 무상교육으로도 한동안 뭐 많이 붐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 뭐 많은 분들이 배가 아팠는지 여기 캐나다 오래 계셨던 분들이 무상교육 엄마들 너무 배 아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혜택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글들을 보니까 엄마들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 난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무상교육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혹은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세요. 그래서 그 법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정정당당하고 똑똑하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문제 있는 거, 안 되는 걸 하는 거라면 문제가 되는데 교육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거이기 때문에 교육법에 맞춰서 하시면 되세요. 저희들이 어머님들한테 꼭 이거 말씀드려요. 무상교육 엄마가 공부하면서 아이들 무상시키시거나 엄마가 일하시면서 아이들 무상시키는 거 그것 또한 쉽지 않으세요. 그것도 어려우신 거예요. 엄마도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을 아무것도 아니고 혜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언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정확하게 두 가지 컨셉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엄마가 학생 비자를 갖는 경우 두 번째로는 엄마가 일할 수 있는 워크퍼밋을 갖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컨셉을 나뉘고 있고요. 엄마가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엄마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경우에 1년까지는 무상교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엄마가 영어 공부 1년 하고 난 뒤에 대학을 가면 또 마찬가지로 무상교육을 이을 수가 있어라고 교육부에서 얘기해 놓고 있으세요. 그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는 교육청이 있고 안 따르는 교육청이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밴쿠버 교육청, 죄송해요. 노스 밴쿠버 교육청이랑 웨스트 밴쿠버 교육청, 아버츠포드 교육청은 안 따르는 거예요. 놀벤, 웨벤, 아버츠는 영어 연수는 안 된다. 본과를 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교육청은 동일해요. 엄마가 영어 연수하는 기간에도 무상교육이 가능해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만든 거고 교육청이 그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비자가 1년 이상 있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명시를 해놨어요. 비자 6개월 안 돼, 8개월 안 돼, at least 반드시 최소 1년 이상의 비자가 학생 비자로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 영어 연수여도 돼. 다만 그 이후에 대학을 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워크퍼밋,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으면 돼 라는 뜻이에요. 워크퍼밋의 종류는 너무 많아요. 고용주를 통해서 받게 되시는 LMI 스폰에 따른 워크퍼밋, 대학을 공부를 하시고 받게 되시는 졸업 후 워크퍼밋,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사업체가 있어서 내가 내 사업체로 내가 주재원 비자로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에 따른 워크퍼밋. 워크퍼밋 너무 다양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무상교육에 있어서 모든 케이스를 다 공부하시고 학생 비자를 받는 것도 안내를 드리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캐나다에 올 거야. 근데 아빠가 법인 사업자의 오너야 혹은 사업자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도 이제 무상교육을 해볼 수 있고 또 이 무상교육에 있어서 뭐 혜택도 받을 수 있겠지만 캐나다에서 내 사업체를 할 수 있다는 장점. 근데 이것도 되게 문제가 있는 게 저희들은 이제 케이스마다 어머님들이 남편분 뭐 하세요? 남편분 혹시 사업자세요? 법인 사업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러시면 사업자이시니까 혹은 어떤 회사에 뭐 임원으로 계시니까 캐나다에 사업 비자를 내시고 주재원 비자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정직하고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해외에 법인을 내는 데 있어서 저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상의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제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반면 그러니까 뭐 싱글로 오너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유동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 이참에 내가 한국에 있는 비즈니스를 캐나다에다가 한 번 더 조금 진출을 해보겠다.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경우에마다
좀 수는 다르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꼭 무상교육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1년 차는 영어 연수로 무상교육을 하셔라. 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대학까지 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 혹은 그냥 나는 아이들을 유성으로 바꿀래. 국제학생으로 바꿀래.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돌려드릴 수도 있으시고 또 두 번째로는 나 일단은 어학원으로 영어 어학 연수로 영어도 공부하면서 무상교육을 해봤다가 내 친척이 있거나 내가 좀 상황이 조금 여기서 나아질 것 같아.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시면 그렇게 학생 비자였다가 워크퍼밋을 전환하시는 경우의 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캐나다에 한번 오셔서 저희랑 저희 고객님들은 한번 오시면 저희랑 계속 오랫동안 한국 가시기까지 영주권 받으실 때까지 저희가 케어를 해드리니까 오셔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랑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미래를 설계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마 한국에 있는 유학원이랑 저희가 좀 다른 가장 큰 키포인트는 저는 여기 있다라는 점. 한국에 있는 유학원은 사실은 학생들 등록을 하고 학교 등록이랑 비자 등록을 하고 보내면 끝이잖아요. 랜딩도 그렇고 케어 서비스도 캐나다에 있는 그 어떤 유학원에 외주를 주는 건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은 오시면 저랑 같이 지주고 볶고 이게 영주권이 되든 학생 비자를 받든 워크퍼밋을 받든 무엇을 하든 여러 가지로 A도 갔다 B도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또한 가장 크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백은 제가 있다라는 거.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무엇이 되더라도 제가 아이디어도 드릴 수 있고 문제가 야기가 되더라도 크게 되지 아니하게끔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거 계시면서 저희가 사후 서비스도 같이 해드릴 거니까요. 또 그런 부분들은 좀 믿고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떠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무상교육 가장 큰 혜택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상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사실은 무상교육을 약간 이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용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베네핏이 많이 있죠. 국제학생인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하는 배정될 수 있는 개런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교육청에서 너에 대한 선택권을 우리는 줄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개런티하지 않아 라는 서약까지 써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내가 A, B, C 학교가 원해. 그래서 A, B, C 학교를 난 희망한다라고 보냈지만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배정한다는 개런티 하지 않아. 이쪽으로 개런티하지 않는다라는 거 너가 서약해라고 해야지만 입학 진행이 되거든요. 사실 좀 그렇죠.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그렇게 콧대가 높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무상교육은 내가 보내고 싶은 학교를 정해서 거기다가 배정할 수 있는 집만 구하시면 돼요. 저희가 랜딩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학교가 있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다 집도 구해드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엄한 학교에다가 집을 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고 원하시는 가격대, 원하시는 조건, 원하시는 학교의 컨셉에 맞게끔 저희가 근처에 저희가 집도 구해드리는 서비스를 직접 해드릴 거거든요. 다른 외주 주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내가 어느 학교에 배정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국제학생으로 등록하시는 게 아니고 무상교육인데 이게 도메스틱으로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즉 제가 캐나다 시민권인데 시민권자 엄마하고 동일한 컨디션이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사실은 차일드 베네핏,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 보조금,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무언가 조금 특출난 아이여서 캐나다 국가대표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캐나다 시민권이 아니지만 내가 학생 비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아이는 이제 캐나다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공립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면 학비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이제 향후에는 이제 도메스틱으로 비용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래도 그냥 이 혜택을 받으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엄마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엄마가 공부를 하든 엄마가 일을 하든 캐나다의 경제활동이든 사회활동에 이바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kindergarten부터 그레이드 12까지는 엄마가 학생 비자이시면 그리고 엄마가 워크퍼밋이면 아이들은 무상입니다. 학비를 내질 않아요. 근데 아이가 만약에 대학을 갔다라고 하면 학비를 내긴 내야죠. 대학 등록금은. 하지만 내 아이가 내가 만약에 워크퍼밋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내 아이는 캐나다 아이들이랑 동일한 학비를 내게끔 돼요. 즉 국제학생 비용이 아닌 도메스틱으로 학비를 내게끔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학교가 이제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UT
토론토 오브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죠. UT인데요. 동부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뭐 쉽게 설명드리면 누가 나왔을까요? UT 나온 사람 최민수 영화배우 아저씨 아드님이 UT 나오시지 않으셨을까요? 뭐 그러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에 국제학생인 경우에는 1년에 학비가 대략 한 6만 불 정도 돼요. 학비만. 그리고 기숙사 비용 내야지, 생활 비용 내야지 하니까 대략 한 8만 불에서 9만 불, 거의 10억 정도, 1억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도메스틱, 엄마가 워크퍼밋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아이 학비는 1년에 6천 불 혹은 8천 불. 7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굉장히 학비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들 때문에도 그레이드 11 혹은 12학년에 있는 어머님들도 기존에는 국제학생 있으셨다가도 워크퍼밋을 받으셔서 도메스틱으로 이제 변경을 하시려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으시고, 왜냐면 아이가 한 명 혹은 두 명이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을 토론토 쪽으로 대학을 보내시면 1인당 들어가는 생활비랑 교육비랑 다 했을 때 대략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든다고 하면 두 아이면 거의 뭐 1억 5천에 1억 6천, 뭐 2억 정도까지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학비 및 생활비만 하더라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들 때문에 어머님들이 많이들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거 아닐까, 이제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에서 무상교육은 정해놓은 법이라는 거, 그래서 학생 비자를 갖고 있거나 워크퍼밋을 갖고 있거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정에 학생 비자인 경우라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시죠? 이제 학생 비자로 공부하실 수 있다라는 거, 워크퍼밋으로 이제 무상교육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요거는 교육청 웹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청인데요. 요 법안은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거든요. 교육부예요. 교육부의 정부 사이트에서 의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게끔 조교학 무상교육 등록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무상교육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다 교육청도 등록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올해 연도는 다 이미 입학 수록이 끝났습니다. 2026년도는 다 끝났다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굉장히 급하게 얼전으로 막 오시는 분들은 비자가 문제가 되셔서 거절이 되셨거나 혹은 뭐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하셨는데 뭔가 안 되셔서 급하게 연락이 오신 분들 저희가 정말 막 시간을 막 쪼개가면서 입학 수속을 해드려서 저희가 올해 뭐 늦더라도 9월 말에 오시게끔 저희가 막 얼전으로 하시는 케이스 몇 개 빼고는요, 대부분 지금 상담해드리고 있고 입학 진행을 도와드리는 분들이 2027년도 입학 진행을 보고 계시고요. 사실 2027년도 1월, 2월도 지금 이미 다 수속은 끝난 상태여서 이제 비자 접수만 남아있는 상태고, 이제 집 구하시는 것들을 이제 9월 10월부터 진행을 하시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상담을 하고 저희가 진행을 등록해드리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2027년도 이제 여름에 오시려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기는 2027년도 9월 학기를 준비하시는 분들로 대부분 진행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상교육을 하려면 반드시 영어 연수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영어 연수를 학비만 낸다고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학교가 나한테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팔레터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 팔레터의 수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요거를 먼저 배정을 받으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 팔레터가 다 소진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캐나다에 오고 싶어도 학생 비자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 그런 거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학원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대학교를 가시는 거여서 어학원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은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가 개별 상담을 통해서 무엇이 맞으실지, 어떤 코스가 나을지를 제가 안내를 드려요. 정말 정규 유학을 내가 가겠다, 공부 영어 연수하고 난 정말 흔히 얘기하는 대학을 갈 거야, 대학교를 갈 거야 라고 하시면 거기에 맞는 컨셉을 맞춰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무상교육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고 좀 우회적으로 진행을 하기를 원해 라고 하시면 그에 맞는 옵션들도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혹은 나는 뭐 지역적인 부분으로 있어서 내가 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가능한 쉽게 혹은 좀 편안하게 공부를 하길 원해 라고 하시면 그에 맞는 컨셉들도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점. 간혹 만약에 나는 정말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나는 일단은 처음에는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좀 편안하게 갔지만 나중에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열심히 공부하셔서 제가 대학 가실 수 있게끔 영주권 준비하실 수 있는, 힘들겠지만 그런 과정들도 제시는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러 가지 길들을 한번 놓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월크퍼밋 통해서 영주권까지 나중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워크퍼밋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워크퍼밋이라는 얘기가 받으면 너무 좋죠. 일할 수 있는 비자도 되니까.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들이 조금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고용주를 통해서 받게 되시는 LMI 월크퍼밋은 지금 현재 거의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서 만약에 내가 전문 분야가 IT 쪽이나 그래픽 쪽이나 게임 디자인 쪽이신 분들은 사실은 조금 고용주만 찾으실 수 있으시면 LMI 월크퍼밋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은 있기는 하나 그 외인 경우라면 이미 이민부도 알아요. 서류 자체가 약간 거짓이라는 것을. 그래서 확률은 높지 않다라는 점. 만약에 내가 제일 좋은 거는 불어를 조금 해요. 불어 점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불어 5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워크퍼밋을 받으실 수 있긴 한데 영어도 안 되는데 불어 5점 내는 거 쉽지 않죠. 남편이나 내가 법인 사업자에 내가 등재된 임원이다라고 하시면 법인 사업자를 통해서 그 사업자의 컨셉을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고 저희가 주재원 비자나 지사장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워크퍼밋을 내드릴 수도 있다라는 점. 이것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창업 영주권이라고 해서 창업 비자를 신청하시는 방법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내가 주재원이나 내가 법인 등록을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캐나다 경제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별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사업체를 운영한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워크퍼밋 해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우선은 좀 편안하게 어학연수로 캐나다에 오셨다가 나중에 우회해서 추후에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MI의 어려운 부분들 내용들 제가 이제 주재원 비자라든지 창업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제가 사실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이고 간단하게 Q&A 시간 잠깐 받아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이제 세미나 벌써 1시간이 진행이 돼서 지루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도 할 거고 하시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 있으시면 옆에 있는 그 글을 남기실 수 있으시니까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따라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실까요? 저희가 단톡방을 제가 개설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수속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진행에 대한 부분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만약에 궁금하시고 이 다음 스텝 어떻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대한 질문들은 저희가 단톡방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팔로우를 해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캐나다는 금요일이고 한국은 토요일인데요. 더운 날씨이긴 하지만 즐거운 주말 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